대사증후군과 비만.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사증후군의 인지도가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 의학문은 대사증후군을 보다 자주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매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성인 3명 중에서 1명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고 전체 성인의 약 90%는 한 가지 이상의 대사증후군 징후를 가지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장애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대사증후군을 2가지 주요 기준으로 정의한다. 첫째, 환자는 고혈압, 이상지질, 또 복부비만, 미세 단백뇨 중 2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또 둘째로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 다른 2가지 증상, 대사증후군이란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가기의 역할 이외에도 신장은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을 관여하는데 신장의 혈액량과 뼈 건강, pH 균형 등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간단해서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신장결석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출발한다. 출산과 또 결석 모두 경험한 여성에게 물어보라. 분명히 결석이 더 아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또 신장에서 생성된 결석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에서 엄청난 통증을 발하는데 이를 요로 결석증이라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인슐린 저장성은 신장 결석 형성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는 2가지 미묘한 생리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첫째, 고농도의 혈중 인슐린은 혈중 칼슘의 양을 늘린다. 지나치게 많은 칼슘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칼슘은 가장 흔한 유형의 결석을 형성한다. 높은 혈중 칼슘 농도는 병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칼슘을 거르고 과도한 칼슘을 소변을 통해서 소량씩 제거한다.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신장은 정상보다 더 많은 칼슘을 결국 바로 생성된 소변에 칼슘이 엄청나게 과부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신장 결석의 2번째 연결고리는 소변의 산도와 알칼리 농도 혹은 pH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신장의 체내 pH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작용을 한 결과로 소변은 신체에 있다는 것보다도 산도가 높다.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소변의 pH 변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인슐린 저항 상태의 신장은 소변 내 산도를 유지할 분자를 만드는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소변의 pH가 더 알칼리성으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분자와 칼슘, 요산염 등을 용해시키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결석의 형성이 시작이 된다. 신부전은 여가 기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장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다. 신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제2형 당뇨병이다. 2형 당뇨병이 인슐린 저항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인슐린 저항의 시성이 신부전의 위험을 50% 높인다는 이야기도 그리 놀랍지가 않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위험은 커진다. 가장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경미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신부전 발병 위험이 4배나 높다. 중요한 점은 포도당 수치가 정상인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신부전의 정확한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련의 증거들이 신부전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인슐린 저항성에 유발하는 특정한 합병증의 결과라고 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단순한 지나친 지방소 의식에 흥미롭게도 인슐린 민감성에 대해서라면 우리의 지방적인 자기 나름의 북소리에 맞춰서 진군한다. 아침에 인슐린 저항성이 약간 더 높아지는 신체와 달리 지방 조정은 아침에 인슐린 민감성이 가장 높고 저녁에 가장 낮다. 인슐린 지방 영양소를 막고 지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폭발하게 하는 메뉴를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먹을 때보다도 우리 몸에 더 많은 지방을 더할 수가 있다. 탄수화물 제한.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된 동이라는 것을 알면 해법의 반응 사슬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혈당이 떨어진다. 혈중 인슐린이 떨어진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 인슐린 낮으면 인슐린 장치에 일정의 재설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각각의 다량 영양소의 영향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슐린 분비 통계 차트에서 보듯이 단백질에 약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한다. 혈당 수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공급되어도 대략 2배 높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눈에 띄는 인슐린 증가를 가져온다. 탄수화물의 종류와 섭취한 사람의 인슐린 민감성에 따라서 급성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시기는 확실히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 탄수화물 제한 시기에 관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효과, 체중 조절, 케톤에 대한 격안 등 논의해야 할 여러 가지 관련 주제가 있다. 탄수화물 섭취와 인슐린 저항성 1800년대 초중반에서 서유럽 전역에서는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피하고 전부를 먹어야 하겠다는 지금의 조언으로 대체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침은 변화해 왔다. 단백질은 인슐린 수치를 얼마나 높이나 단백질 섭취가 인슐린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포도당 신생 합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포도당 신생 합성은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간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듯이 인체에는 필요한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사람이 단백질 섭취를 할 경우에는 인슐린이 크게 상승하지만 탄수화물을 비교적 적게 먹는 사람의 경우는 이에 따른 인슐린 반응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다른 인슐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포도당 신생합성의 필요의 여부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포도당을 적게 섭취할 경우에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서 혈당을 완전히 정상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다. 영양 재개에 증후군은 인, 칼륨과 같은 미네랄과 잔해들의 혈중 수치가 지나치게 낮을 때 일어난다. 흥미롭게도 이런 위험한 전환은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치솟은 인슐린에 의해서 유발된다. 단식 기간 중에서 포도당 사용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단식을 끝난 직후에는 포도당과 인슐린의 급증을 부르는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 먹는 시간은 인슐린 저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생체리듬과 여명현상. 우리 몸은 일어나고 잠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능에 적합한 리듬과 타이밍을 타고난다. 코르티솔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강력한 호르몬들은 밤과 낮 동안에 밀물과 썰물처럼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인슐린도 이런 리듬을 따라간다. 먹지 않을 때에도 오전 5시 30분 정도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약 2시간 내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약한 인슐린 저항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에만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매일 나타난다. 밤은 잠을 푹 잤을 때도 말이다. 이 같은 이런 아침의 인슐린 저항성을 여명현상이라고 부른다. 여명현상, 새벽현상이라 하기도 하고 다음은 페노메논이라고 한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동일한 양의 포도당을 마신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를 측정한 무작위 대조원 연구에서는 인슐린 반응이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낮은 것을 발견했다. 실제 음식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같은 토스트를 먹더라도 저녁에보다도 아침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한 연구는 52명의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에 아침을 먹는 그룹과 아침을 거르는 그룹을 나눠서 체중 변화를 비교했는데 중요한 것은 식이 중재 과정에서 칼로리 섭취 칼로리는 실험전보다 적었으며 두 그룹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체중이 감소했지만 연구기간 동안에 아침을 먹은 사람들의 감량이 조금 더 많았다. 그렇지만 약 300명의 가체중 혹은 비만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간의 차이를 추적한 비슷한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연구들은 해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남긴다.
이런 실험들은 아침 식사가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이야기해주지 못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도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잦은 식사, 고탄수화물, 또 탄수화물 저항했을 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차이가 이렇게 대사의 관점에서 동절의 양면이 되어진다. 인슐린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글루카곤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글루카곤은 몸이 지방세포를 압박해서 그들이 가진 지방을 공유하고, 간을 압박해서 그들이 포도당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기를 원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사 과정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은 어떤 대사 과정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인슐린 글루카곤 비율을 통해서 단식과 식사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다. 무엇이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가? 우리는 배고픔이 위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소녀처럼 부피가 큰 어떤 것을 먹어서 배는 채우되 섭취하는 총 칼로리는 늘리지 않게 되는 식습관으로 이어진다. 그렇겠지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공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세포의 에너지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세포들의 에너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뇌에서 공복감을 활성화하고 우리는 위를 통해서 배고픔을 느낀다. 만약에 공복일 때 무조건 허기를 느낀다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링거로 영양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겠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에너지와 먹는 양 중에서 어느 것이 배고픔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던 연구자들은 영양주사에 포도당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도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양주사에 지방도 포함되어 있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 달리 말해서 같은 공복 상태에서도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 특히 지방의 형태로 감지했을 때 몸은 포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면 공복이 아니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단식은 대단히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어떤 도구나 그렇듯이 현명하고 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단식과 기하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단식이 해로워지는 때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 오래 계속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식에 기하는 단식하는 사람이 어떤 체질이냐, 단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것을 마시고 보충제를 먹느냐, 필수 미네랄 섭취량은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단식을 끝내는 방법도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 혹은 시간 제한 식이요법, 식사 시간은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약 30년 전만 해도 대다수 성인과 어린이의 식사 간격은 거의 5시간, 오늘날에는 간격이 3시간 30분으로 줄었다. 그나마 간식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다. 다양한 식이요법에서 공통적인 맥락은 언제 얼마나 자주 먹을 것인가 이다. 이에 대한 조언도 다양하다. 어떤 접근법은 하루에 2에서 3kg 먹는 횟수를 줄이고 끼니 사이에도 충분한 간격을 두는 반면에 어떤 것을 완전히 금식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인슐린이 인슐린 넘어가고 담석에 대해서 C형간 인슐린과 담락에 대해서 인슐린과 간에 대해서 다 지난번에 콜티솔의 섬유, 소화기관과 신장 선 수치했고, 소화기관과 신장에 대해서 위장과 신장은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장기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거나 남아있지 않도록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장과 신장 둘 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단히 민감하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극히 많은 수 63%가 위장의 문제를 경험한다. 또 인슐린 저항성은 신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신부전. 인슐린은 우리의 위장과 신장 건강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장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바란다면 인슐린을 통제해야 한다. 인슐린과 소화, 위장과는 이부터 항문에 이르는 모든 부위가 포함된다. 간, 담낭, 췌장과 여러 가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는 산도가 높은 위액을 만들어내는데 위는 두꺼운 점액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위산을 견딜 수 있지만 식도는 위산을 견디지 못한다. 그 때문에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는 고리 모양의 근육이 식도를 닫아준다. 그렇지만 때때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다. 식도는 이 높은 산도의 혼합물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역류의 결과로 하부 식도의 궤양이 생긴다. 전체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 40%가 역류가 흔한 속쓰림을 자주 경험한다. 이것도 복부 지방이 많으면 위를 비롯한 주변 조직을 압박한다. 이것이 위 내압을 올리고 하부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킨다. 다음 장에서 알겠지만은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슐린 역류성 식도염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장 비만이 역류의 처음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역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 생활 습관의 변수를 면밀히 조사한 대만의 의사들은 내장 비만, 혈압, 다른 변수들과 별개로 인슐린 저항성의 역류 위험성을 약 15%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풀어 쓰자면 연구 대상자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역류도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도의 하단부는 스스로를 위산 역류로부터 방어하기 시작한다. 세포의 최외층을 보다 탄탄한 내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발의 식도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나타난다. 음식을 삼킬 때 불균형과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발의 식도는 자체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세포 변화가 시작되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악성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발의 식도의 진짜 문제는 식도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다. 위마비증, 위장관을 따라서 여행을 계속해보자. 먹은 음식을 장으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장은 끊임없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운동이라고 불리는 수송 패턴을 이어간다. 위마비증은 위가 마비되어 음식을 어르신 거울 질량은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치명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백혈병 환자에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골수를 이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포로 그 연구자들은 골수 이식 후에 골 질량이 감소하는 사람과 차이를 조사했는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가 인슐린 민감한 환자에 비해 골 질량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두 집단을 나누는 유일한 것이 변수였다. 골관절염, 제일 높은 삶을 영위하려면 뼈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뼈를 움직이는 관절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뼈는 소용이 없다. 연구 대상이 된 광범위한 과체중 환자들 가운데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인슐린 농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컸다. 관절의 필수 구성 요소는 연골이다. 연골은 뼈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결합 조직이며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의 연골세포는 인슐린에 민감하다. 연골세포는 기질이라고 알려진 연골내층을 만들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연골기질은 주로 콜라겐과 기타 물질로 이루어진다. 이 기타 물질을 생성시키려면 연골세포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연골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연골세포는 기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연골은 약해진다. 내벽 이외의 관절의 또 다른 필수 구성 요소는 관절 활력이라고 불리는 윤활제이다. 관절 활력은 활력막 세포로 불리는 특화된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활력막 세포는 연골세포와 마찬가지로 관절이 적극이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활력막 세포는 고농도의 인슐린에 노출될 경우에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관절의 염증은 증가하고 활액의 생성은 감소한다. 윤활제가 없으면 기어는 삐걱거린다. 골관절염을 리우마티즘성 관절염과 혼동해서 낳는다. 리우마티즘성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관절 질환이다. 다만 리우마티즘성 관절염이 일으키는 염증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슐린 저항성에서 염증이 역할이 되어서는 2부에서 논할 것이다. 리우마티즘성 관절염의 심각성이나 활동성은 시간에 따라서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고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로 거두어지고 순식간에 식이요법이 신조가 되었다. 지방의 심장질환 체중 증가,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서 비난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과학계가 이런 움직임을 전방위에서 비판했는도 말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강학적으로 영향을 결정짓는 정치적인 어젠다와 과학적인 프로세스 간의 전쟁에서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유형이 대결하게 된 것이다. 칼로리 섭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수학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비하는 것보다도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날씬해지고 인슐린에 민감해지며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은 뚱뚱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말이다. 반면에 칼로리의 유형이 수치보다 연관성이 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영양소는 소비되면 신체의 호르몬, 특히 인슐린에 영향을 주며 이 영향이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그리고 결국은 질병을 유도한다고 말이다. 이렇게 학파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해법이 달라진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해법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유형의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해법이 있는 것이다. 나는 앞서 인간의 몸이 단순한 영광내가 아니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기에는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소비 이상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칼로리 제한. 이런 모순적인 발견은 감소한 체중의 유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칼로리 제한의 문제 중에 하나는 체중 감소가 몸의 어떤 부위에서 일어날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체지방의 감소이다. 하지만 칼로리 제한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약한 기하 상태에서 인간의 몸은 근육과 뼈를 비롯해서 그 사람이 가진 제지방 체중으로 체지방량을 제외한 값까지 감소시킨다. 제지방 감소가 가져오는 문제는 확연하다. 제지방, 특히 근육이 들어있을수록 인슐린 민감성을 가진 조직이 줄어든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없애고 인슐린 수치를 기준치로 되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칼로리 제한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유명한 연구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이전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병력이 없었던 비만 환자에게 미치는 대수적인 결과를 탐구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만 섭취했고 이에 따라서 각자 다른 정도로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 대상자들은 8에서 35kg을 감량했다.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그래서 800칼로리는 상당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해서 노래 포도당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는 아니고 조금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정도의 온도이지만 몸이 떨리지는 않는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 충분한 열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기들의 몸이 떨지 않는 이유도 이런 프로세스 때문이다. 아기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갈색 지방이 많다. 그렇지만 이 지점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추울 때 몸을 뜨는 것은 심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생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 뜨는 열 발생과 떨지 않은 열 발생 모두가 연료, 포도당과 관련되어 있다. 두 프로세스에서 포도당은 정상보다 빠르게 소모된다. 이 프로세스의 장점은 포도당이 사용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떨리는 근육과 활성화된 갈색 지방에 의해서 포도당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에서 인슐린 분비가 바로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다. 저온 노출로 지방 조직에는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 지방세포는 무수히 많은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인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 이로운 호르몬 중에서 하나로 백색 지방에서 분비되는데
흥미롭게도 2시간 정도의 저온 노출이 아디포넥틴 수치를 상승시킨다. 아디포넥틴. 똑똑하게 먹기. 식품에 관한 증거. 이제 인슐린 정성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에 수십 년간 이를 주제로 한 글이 너무나 많이 발표되기에 식이 변화의 결과 인슐린 민감성에 미친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발표된 연구를 신중히 분석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로 나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틀렸었다라는 것이다. 비만과 인슐린 정성의 유행은 정치에 복종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인슐린 장성이 섬유 근육통의 원인인가? 인슐린 장성이 근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인슐린과 뼈 관절, 뼈는 단순히 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구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를 보호하고 미네랄을 저장하고 백혈과 적혈을 생산한다. 근육이 그렇듯이 이렇게 뼈는 그 내용물을 끊임없이 분해하고 다시 만들며 칼슘과 미네랄을 뼈에 더해지거나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2가지 세포가 두드러지거나 저골세포, 파골세포 이렇게 인슐린의 고를 질량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저골세포와 파골세포 사이의 협력은 상당 부분이 각각의 세포에 대한 인슐린의 다른 영향 덕분에 이루어진다. 인슐린은 저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서 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아서 뼈의 분해를 줄인다. 전체적으로 인슐린은 성장을 지원하고 손실을 막아서 뼈를 강화한다. 뼈로 인슐린 장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저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 외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실험용지에게 오스테오칼신을 주입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이형당뇨병의 예방 효과가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그 관계는 민간인 인간에게도 이어진다.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되었다. 이런 결과는 비타민 D의 역할 때문인 듯하다. 저골세포가 오스테오칼신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이런 비타민 D가 인슐린 민감성을 호전시키는 문제에 흔히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9년의 한 연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사천개의 뼈 성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골질량 감소,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골다공증은 뼈가 가늘어지고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골감소증을 경험하는데 골감소증은 골밀도가 경미하게 감소되었으나 골다공증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시기에 단련됨에 따라서 신체는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점점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을 운동의 연료로 사용하는 데 적응하게 되면 정상보다도 빠르게 걷거나 활기차게 걷다가 간간히 전력 질주하거나 조깅하거나 주기적으로 전력 질주하면서 조깅하는 등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사이클이나 스윙과 같은 다른 유산소 운동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사실 20분 이하의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기는 시간,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같거나 더 높은 효과를 낸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 이런 스타일의 운동은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고강도 운동은 중량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서 각 세트의 한계점에 접근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유형의 운동에는 힘든 루틴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더 강한 투지도 요구된다. 더 이상은 반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5에서 15회 사이에서 한계점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나가야 한다. 도저히 계속하지 못할 만큼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뿐 며칠 하느냐가 그리 중요치가 않다. 어떤 결정을 하든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과 싸움에서 대단히 큰 효과를 낸다. 추위, 편안하게 늘 정도 온도를 설정해두고 생활하는 환경이 신진돼서야 저하의 한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온 노출이 인슐린 조치를 개선하거나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마 대단히 예상에서 벗어난
소식일 것이다. 저건 노출이 안 되고 몸이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을 연소시키고 따라서 세포 에너지 수요가 세포 에너지 생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결석지방의 미토콘드리아에는 쫙 벌린 단백질이 많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이런 단백질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를 연소시키되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열을 내게 한다. 따라서 백색 지방은 지방을 저장하려 하고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우려고 한다. 활성화된 갈색 지방은 근육에 비견되는 대사율을 자랑하며 근육 세포만큼이나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게 된다. 여기에서 추위가 끼게 되는데 백색 지방 피부가 차가울 때 활성화된다. 피부가 차가울 때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의 인슐린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운동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근력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데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량에 따라서 체중보다도 체성분에 주목하라. 일부 연구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도 유산소 운동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비험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운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리지만 연구마다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체중보다도 체성분이 라는 거죠. 이를 종합하면 어떤 운동이 좋으냐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운동을 하느냐이다. 운동을 하느냐. 자, 운동의 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외에 운동과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운동 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근성으로 하곤 하는데 유산소 운동이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동작을 따라서 하는데 거치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은 상당히 격렬한 단련이어야 한다. 운동에 쏟는 노력과 집중이 달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력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자. 격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성에서 큰 개선을 경험한다. 그렇지만 강도가 너무 세서 의욕이 꺾인 정도면 안 된다. 조금 낮은 강도로 하더라도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좋은 출발임을 기억하라. 운동 후에 스포츠 음료는 절대 노이다. 인슐린 반응으로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은 정 근육에 중요한 포도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은 표준 수준으로 복귀한다. 근육의 양, 인슐린 민감성도 그에 따라서 변화한다. 근육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은 필요한 만큼 떨어진다. 또한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조직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건강한 근육의 기능을 저해하며 근육 손실, 근력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근육 손실, 근감소증은 노화에서 만드는 근육 소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물론 근육 손실은 성장 호르몬과 안드로겐을 비롯해서 여러 호르몬에서 비롯되는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의 합성 대사에도 저항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근육은 강력한 성장 신호를 잃게 된다.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근육이 모든 단백질을 손실을 보상하는 충분한 세포내 단백질을 생산해야만 한다. 인슐린은 근육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한편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막아 근육의 단백질 대사 회전이 양성 균형까지는 아니라도 중립 균형 상태에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슐린에 대한 근육의 민감도와 반응 능력에 좌우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노화 요인 외에도 같은 나이의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에 비해서 근육 단백질의 분해가 많다. 근육 단백질 분해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근육 성장 촉진은커녕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저항성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진다. 섬유 근육통은 가장 일반적인 통증 장애 중의 하나인데 어떤 느낌인가요? 라는 질문에 섬유 근육통 환자는 이렇게 밖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냥 아파요. 광범위한 근육 통증은 피로, 기억력의 문제, 우울증을 종종 동반한다. 섬유 근육통 환자들 대부분은 이런 불편한 증상을 겪으면서도 통증의 원인에 대해 설명조차 들을 수 없다. 수술이나 감염,
신체적인 외상을 겪고 처음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뚜렷한 계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인슐린과 보디빌더들은 자신을 더 뛰어난 선수로 만들어줄 방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방법에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나 인간 성장 호르몬과 같은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무의하게 보이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으로 뇌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인슐린이 골격근을 성장시키는 효능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슐린 농도가 높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난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근육 성장에 의해 영향들, 인슐린 저항성,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치매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인슐린으로 근육을 키워도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건선은 만성염증성 피부 질환이며 보통 심상성 건성, 연령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춘기에서 35세 사이에 자주 나타난다.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면역체계, 인슐린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정상보다 약 3배는 높을 정도로 강한 연관성이 있다. 건선도 여드름도 주로 10대 여드름인데 여드름이 있는 사람은 역시 공복혈증 농도가 높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과 청력 상실도 현기증은 유감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노화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축적된 대사장애 때문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청력 저하를 겪는데 이것은 노인성 난청이라 한다. 사실 노인성 난청은 대단히 흔해서 노화에 따른 첫 번째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체중과 연령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뇌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수록 낮은 음을 듣기가 힘들어진다. 또 다른 흔한 기 질환은 메니에르병이다. 뇌의 림프액이 과도하게 고여서 생기다고 여겨지는 메니에르병은 현기증, 이명,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메니에르병과 인슐린 저항성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한 연구는 메니에르병 환자의 76%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이명이 있는 사람의 92%가 고인슐린 혈증이다. 따라서 이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심하든 약하든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저명한 이비인후과에서 연구에서 이것이 연관을 보았다. 인슐린 근육은 몸에서 가장 인슐린에 민감한 조직이다. 평균적인 중년 여성 혹은 남성 경우 근육은 체질량의 25에서 30%를 차지한다. 근육은 인슐린 반응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잠깐 복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일정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부터 뇌, 심장, 근육, 지방 조직과 같은 몸의 여러 부분으로 이끄는 문을 여는 것이 인슐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몸은 인슐린에 의존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여러 조직으로 안내하고 혈액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극히 필수적이어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먹는 우리의 근육은 스스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려면 근육을 반드시 수축시켜야 한다. 흥미롭게도 근육은 수축하면서 인슐린이 없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 여담으로 근육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 오로지 포도당만을 사용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는 지방이나 케톤과 같은 다른 연료 공급원도 완벽하게 이용한다. 뒤쪽으로 가면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더라도 근육이 수축할 때의 혈류로부터 여전히 포도당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운동하는 동안에 그 직후에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 흡수를 유발하므로 혈중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중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운동과 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수십 년에 걸친 연구 자료는 운동 자체가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하지만 운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체중 감량은 아니더라도 운동의 대가로 강한 근육과 더 기능을 하는 혜택을 갖기 때문이다. 민감성,
그래서 스트레스, 염증 등의 원인을 완화함으로써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원적이 한정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의 중강도의 걷기 운동을 시키는데 비교적 단기적인 연구 과정에도 참가자들은 체지방이 평균 2% 감소했으며 그 대부분은 내장 지방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그 변화 크지 않지만 환자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 꾸준히 운동을 하자 체중 감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되었다. 규칙적인 아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지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한 방법으로서 운동이 갖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한 연구에서는 16주간의 정기적인 운동이 50에서 65세 남성 참여자 중에서 거의 50%에서 근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문제도 20% 개선되었다. 이것은 시기의 변화가 없는 경우의 결과이다. 그들은 그저 운동만 시작했을 뿐이다. 운동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네요.